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3월 19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축소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판사 등 법원 직원들 중 78%, 그러니까 열의 8명 정도는 대법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법원 공무원과 판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판사 53명을 포함한 응답자 940명 가운데 61%, 573명이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17%인 158명이 대체로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법조계 식구들조차 열의 8분 대법관감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굳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려는 게 옳은지 국민들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참여연대 2015년 캠페인 한 시민 한 단체 후원하기. 작가 조정래는 대기업과 권력자들의 비밀을 파헤친 장편 소설 허수아 비춤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며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정치권을 감시하고 경제기를 감독하고 법조계와 공직사회와 언론계를 눈 부릅뜨고 지켜야만 비로소 선진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먼저 함께하고 싶은 단체에 회원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2015년 참여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3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벌써 한 주가 저물기 시작하는군요. 세월 정말 빠릅니다. 어저께 문재인 새정년 대표하고 경남도의 홍준표 지사가 급식 놓고 한바탕, 원래는 뭐 의견 조율 이런 걸 하러 가는데 설전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또 아주 어색한 장면이 연출됐던군요. 그날 저녁에 김해공항에서 서울 김포로 오는 비행기를 문재인 대표가 탔는데 맨 앞자리, 왜 저 국내선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석이라고 좀 넓고 조금 비싼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1, 2열, 1, 2, 3열쯤 되나요? 맨 앞자리에 홍준표 지사가 떡하니 앉아 있었답니다. 홍 지사는 오늘부턴가 미국하고 멕시코 출장을 가느라고 아마 이제 어제 그 비행기, 저녁 비행기를 타고 서울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의 비행 스케줄이 같아가지고 우연히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된 거죠. 그런데 홍 지사를 보고 문재인 대표가 또 만났네요. 또 만나네요. 그러면서 어색하게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경남도지사 홍준표 지사는 앞에 비즈니스석에 턱하니 앉고 문재인 대표는 저 뒤로 가서 이코노미석에 이렇게 앉아서
같이 서울로 올라왔다. 어색한 50분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련, 급식 관련 얘기는 이따가 행간에서 조금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송명훈 작가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원 외교 수사가 어제부터 대대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성공불융자라는 게 말하자면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나라에서 돈을 한 100만 원쯤 받아서 사업을 해서 100만 원 이상을 벌면 받았던 100만 원에다 조금 돈을 더 보태서 갚는 거고 사업이 힘들어져서 망하면 또는 소득이 없으면 수익이 안 나면 그 100만 원을 안 갚아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성공불융자에서 지금 많은 사단이 터지는데 네. 아주 뭐 천인공노할 입이 쩍 벌어지는 그런 악용 사례들이 아주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난 정부에서 실세와 친분이 있는 기업들이 이 제주도 점을 활용해서 자원 외교 사업을 벌이면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빼돌려진 자금이 대부분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압수수색을 받았던 경남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러시아 캄차카 반도 관련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약 460만 달러와 230만 달러를 성공불융자 제도를 통해서 빌렸고요. 또 아제르바이잔 이남 광구에서는 474만 5천 달러를 빌렸습니다만 이 역시도 하나도 갚지를 않았습니다. 또 카자흐스탄 사이스프로스키 사이드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면서 378만 달러를 빌렸는데 이 중에 2,088달러만 갚고 378만 달러 대부분을 또 안 갚았고요. 이렇게 해서 총 1,542만 달러를 융자금을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한화로 174억 원인데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남아있는 미국, 멕시코만 관련한 정유 사업에 참여하면서 1,606만 달러를 추가로 빌린 게 남아있는데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 사업도 실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까지 실패하면 총 300억가량의 정부 자금을 경남 기업 혼자서 가져다가 성공불융자로 갖다 쓴 것이고요. 이 대부분의 비자금들이 가족들이나 로비 자금 쪽으로 유용됐다고 하는 단서를 검찰이 잡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자금은 아니죠. 성공불융자니까 정확한 네. 팩트는 해야죠. 네, 비자금은 장부를 허위 조성해서 만든 더러운 돈이 비자금이고 네네. 이 성공불융자는 나라 돈에서 지급이 된 건데 규정에 맞지 않게 이걸 지금 배임에 가까운 횡령에 가깝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남 기업 한 군데만 300억쯤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섰던 기업들의 성공불융자 운용 사례는 어떻습니까? 크게 다르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네, 추가로 성공불융자를 쓰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조사는 다음번에 조사해서 실명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따로 조사하는 리스트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포스코건설 비자금 그 규모와 조성 시기 용처 이게 문제가 되는데 당시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 안철수 현 의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수사가 혹시 안 의원에게도 불똥이 튀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포스코 그룹의 인수합병 비리 관련해서 포스코 사회이사였던 안철수 의원이 2005년부터 2011년 동안 6년간 포스코 사회이사를 맡았고 또 대표적인 부실 사태로 꼽히는 성진지오텍 인수 2010년 4월 당시에 이사회 의령을 지났다는 점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안 의원 측에서는 이미 지난 대선 때 검증됐던 얘기들이라 일부에서 지나치게 부도덕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문제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 걸러졌을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당시 포스코는 정준양 전 회장 시절인 2010년 3월에 성진지오텍을 인수를 했는데요. 인수 당시에 성진지오텍은 2008년 파생금융 상품인 키코의 투자에서 2천억 가까운 손실을 입어서
회사의 존속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가 인수가 돼서 포스코 플랜텍으로 합병이 됐는데요. 포스코 플랜텍은 그 이후에 수천억의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만 영업손실 1,891억 원, 당기 순손실 2,797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실 기업을 인수하는 당시에 안철수 의원이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 결정을 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에 따른 어떤 비리나 연관 의혹이 없느냐가 앞으로 검찰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안 의원 측의 반응이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들이 안 의원에게 거는 기대가 있으니까 자료들을 실제 꼼꼼히 보고 확인해서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입장 발표하는 것도 끝까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맹장염을 앓고 있는 아이를 급히 후송하러 갔다가 그만 해경 헬기가 추락해서 4분이 희생을 당한 참극이 있었는데 그 추락 헬기 동체가 발견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일 오늘 낮 12시 12분께 가거도 방파제 끝단에서 남쪽 방향으로 1200m 지점에서 사고 헬기 동체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종자 수속을 먼저 하고 인양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해저 약 75m 지점 깊이에 그 해양조사선이 음파 탐지기로 이 헬기를 처음 발견을 했고요. 청해진 함의 수중 카메라를 이용해서 동체임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조 시간인 오후 8시쯤에 실종자 수색과 동체 결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해진 함에 설치된 해상 크레인을 통해서 인양할 예정이고 기체가 가벼워서 인양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순직 처리 지금 추진 중이라고요? 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국민안전 특별혁신위원회 전체회에 출석해서요. 이번 사고에 순직한 공직자들을 특진과 훈장을 추서하겠다고 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순직이 헛되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가 난 헬기가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하지 못했으며 해경 소속 헬기에 블랙박스들을 앞으로 설치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돈이 없어서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동안은? 네,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추가 사고 방지 재발을 위해서 지역 헬기의 이착륙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구조 장비 개선이나 어떤 헬기 등의 성능 개선, 노후 헬기 교체 등 산적해 있는 예산상의 문제들이 많아서 어느 시점에나 이것들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입니다. 네. 명색이 비행기인데, 아니, 헬기한테 이거 미안한 표현이죠. 명색이 비행기라는 표현은 좀 문제가 있군요. 비행기인데 돈이 없어서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고 그동안 일을 해왔다는 거, 이거 정말 참 어안이 황방합니다. 그만큼 우리 구조 안전에 대한 설비 투자와 재원들이 그동안 부족한 상태로 진행되어 왔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지요. 네, 부족하기보다는 돈을 적재적소에 잘 쓰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제주 해경 청사 신축 비용으로 198억 원인과는 쓰고 말이죠. 이 돈 쓰는데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돈도 돈이지만 가장 급한 곳부터 먼저 써야 하는데 한마디로 정신들이 빠졌군요. 자, 다음 뉴스 보죠. 성폭행 범죄가 1년 전보다 26%나 크게 늘었다고요? 어떻게 무슨 통계를 뽑는 기준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성 관련 범죄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뭡니까? 네, 2013년 총 범죄 발생 건수가 200만 7천 건으로 전년 대비 3.2%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그 형법범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은 절도, 살인, 뭐 성폭행, 강도 등 주요 범죄 발행 건수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뭐 1.1% 감소 수준에 그쳤습니다. 근데 유독 성폭행만이 26,919건을 기록해서 1년 전보다 26.1%가 증가했습니다. 뭐 미성년 성적 학대는 33.7%가 줄었고 강도도 23.8%가 줄었고 폭행 상해도 대부분 1년 전보다 다 감소를 했는데 이게 이제 성폭행 사건만 95년 이후에 꾸준히 늘어나서 18년 만에 5.5배 정도 급증을 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 그 곽대경 전국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는 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유해 매체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분석을 했는데요.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것이 더 많은 성범죄를 양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에 반해서 또 과거의 성범죄 피해 여성들이 가능하면 피해 사실을 숨겼지만 이제는 이제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권리를 찾으려는 분위기로 바뀌는 바람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지수가 올라갔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네요. 네, 신고율이 높아졌다. 그런 것도 네. 큰 특정 범죄 하나가 불과 1년 사이에 26%, 거의 30% 가까이 그렇게 급증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네. 그 이유는 당연히 궁금한 것이고 이런 거 있었군요. 어쨌거나 신고율이 높아져서 그것도 있지만 성범죄가 아무튼 늘고 있다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겠고요. 스마트폰에서 그런 원인을 찾아지기도 하는군요. 네, 대학 진학률을 좀 볼까요? 여학생이 75%, 그리고 남학생은 68%. 여학생들이 뭐 공부를 남학생보다 좀 잘한다, 뭐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있어 오긴 했는데, 왜 이렇게 그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겁니까? 네, 과거에는 그 남학생이 더 높았던 대학 진학률은 2009년도에 여학생이 남학생을 앞지른 이후에 격차가 점점 그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14년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 진학률이 70.9%로 뭐 전년도에 비해서 0.2% 늘었는데요. 2005년에 82%에 비하면 계속 줄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0.2%포인트죠? 네네. 성별로 보면 그 남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67.6%고 여학생은 74.5%인데요. 이 포인트는 그 각 학생들의 성별의 기준에서 진학률을 단순하게 조사한 거고요. 실제로 대학생 수는 아직도 남학생이 더 많다고 합니다. 지난해 인구 10,000명당 대학생은 638.2명인데요. 남학생이 754명, 여학생이 52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전공과 직업 일치도 얼마나 비슷한, 그러니까 자기 전공했던 공부했던 것에서 얼마나 동일한 직업으로 찾아가느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그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들 중에 43%만이 일치한다고 대답을 했고요. 31.7%는 불일치, 25.4%는 뭐 보통이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불일치하는 숫자가 31.7%라고 말하면 그 30%가 넘는 대학생들이 자기 전공과 관련 없는 직업을 찾아갔다는 얘기인데, 이건 앞으로 뭐 직업 교육이라든지 어떤 교육 방향에 있어서 좀더 참조하고 개선되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네. 정년 연장 의무화가 내년인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비율은 고작 10%도 채 안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 2014년 임금 결정 현황조사 대상인 그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9,034곳을 대상으로 임금 피크제 도입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899곳만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그 피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대부분이 정년 보장형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해진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에 일정 연령 이후부터는 그 정년까지 임금을 조금씩 삭감하는
이런 그 임금 피크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 안정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이제 현실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고 또 고용에 대한 그 부담감을 기업 측에 절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요. 이제 인건비 절감이나 구조조정 수당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조금 그 노동계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이제 이렇게 정착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미도입 사업장인 경우에는 임금 피크제를 안 하고 정년되기 전에 그냥 정년 연장 전에 그만두겠다고 결정하는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미도입 사업장들이 23.1%고요. 이제 도입하고 있는 18.3%의 도입 근로 사업장들은 고령층의 이제 고용 안정성이 높고 신규 고용에 대한 창출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효과는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근로자의 정서상 임금 피크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기 퇴직을 하는 쪽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성명훈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경제 관련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헤어룸 인베스트먼트 오진근 대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들, 지금 디플레 우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가 미칠 영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셋값, 이런 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그거는 차차 그동안에도 많이 짚어보고 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문제가 이슈가 될 때마다 다시 좀 따져보기로 하고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우리 정부가 여기에 조건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인베스트먼트 뱅크,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조건부 참여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이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5년간 약 한 140조 원 정도 경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는 작년 7월에 시진핑 주석의 참여 요청을 받았지만은 8개월간의 장고 끝에 국익과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조건부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AIIB는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유럽 국가 위주로 30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21세기 실크로드,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가 있는데요. 중국의 1대1로라고 해서 4조 위엔, 우리 돈으로 무려 720조 원의 건설이 들어가는데 이 21세기 실크로드를 비롯해서 아시아 전체적인 인프라, 철도, 도로, 항만 등에 대해서 아시아에서 유럽, 아프리카까지 연결한 거대한 경제권을 묶어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연내 출범 예정입니다. 더 말씀드리면 네. 중국 베이징에 본부를 둘 예정이고 ADB 부총재가 중국인인데 이분이 아마 총재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예. 네. 이분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총재직을 맡을. 그러면 지금 현재 ADB 부총재가 중국 사람입니까? 예, 그분이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원래는 50% 정도 지분을 하려고 했는데 총 500억 달러든가요? 예,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첫 출범 당시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첫 출범 당시에는 이제 500억 불 해서 55조 원 정도로 그런데.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에 지금 30개국 이상이 참여했기 때문에 서로 지분 경쟁을 하게 되면 뭐 1,000억 달러로 시작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이상 참여가 활발하면 얼마를 더 내겠다, 이 뭐 공언했던 게 있기 때문에 1,000억 달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예, 원래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고 원래는 500억 달러로 시작해서 1,000억 달러로 올라가는 거였는데 네네. 지금은 굉장히 투자 열기가 높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뭐 여러 나라들이 미국 눈치 안 보고 다 지금 여기 합류하고 있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영국을 필두로 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참여를 하기로 했고. 예, 참여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열기가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주목할 거는 중국이 50%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한 33% 정도가 3분의 1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효과는 아시아 인프라 시장이 향후 5년간 5조 달러, 그래서 우리 돈으로 5,60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지분율이 5% 정도라면 5년간 1,250억 달러, 그래서 약 140조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제 효과, 기대되는 경제 효과, 이런 것들 뭐 많이들 뽑아요. 그런 통계들. 하다못해 뭐 무슨 올림픽, 또 뭘 하면은 예상되는 게 얼마다,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다 믿을만 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대1로 21세기 신실크로드가 4조 위에 있는데 720조 원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5% 정도 하게 되면 36조 원이고, 한국이 건설 강국이기 때문에 세계 5대 건설 강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주하게 되면 72조 원, 이런 부분은 좀 직접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인프라 시장이 워낙 900조 원으로 크기 때문에 한국이 현재 한 190억 불 정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조 원 정도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가입하게 되면은, 참여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산출되는 예상 경제 효과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행사의 정당성을 좀 과대 홍보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발표하는 것도 좀 왕왕 보아왔길래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화두로 해서 비정규직 기간제법, 이제 일명 장글의 양산법이다, 이렇게들 표현하면 더 쉬울 텐데, 그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항해서 한 300여 시민단체가 장글의 살리기 운동본부를 공식 출범시켰어요. 그 배경 그리고 의미 어떻게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예, 박근혜 정부가 경제 살리기 3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노동시장 개혁, 금융시장 개혁 이런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노동시장 개혁에서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되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 빈민, 청년, 문화, 종교, 교육, 여성, 법조, 언론 등 거의 모든 사회 분야 시민단체들 300여 곳이 모여서 장거리 살리기 운동본부를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는 민주노총이나 민변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국에 2천만 명의 임금 노동자가 있는데 그 절반인 47%인 950만 명 정도가 비정규직인데,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노동 조건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노동자 고용 기간이 2년인데 이 기간제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2007년도에 기간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추미애 최고위원이 반대했죠. 그래서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해서, 노동계에서 반대해서 실패했는데, 그것을 다시 4년으로 늘려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사내 하청이 지금 불법인데 원 사용자,
원청이 사용자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최저임금이 지금 5,580원인데 1만 원으로 하자는 500만 서명운동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만 장거리 대행진 한다든지 국민들에게 비정규직 양산법인 일명 장거래법을 저지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지하겠다. 예. 네. 그런데 정부에서는 왜 계약시키는 법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재벌가 사용자 위주의 정책을 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굉장히 OECD 가운데 비정규직이 47%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네. 2위가 스위스가 24%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OECD 가운데 최악의 비정규직 국가 또 IMF 이후 16년간의 누적된 굉장히 잘못된 노동 구조가 왔기 때문에 거의 임계점에 와서 지금은 개선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정부의 방향은 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또 최저임금 5,580원 이하를 받는 월 115만 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무려 23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노동자 2천만 명의 11.5%인데요. 네. 굉장히 높은 수치고 이분들이 이제 워킹 푸어죠. 일하면서도 이제 빈곤에 빠지는 아무리 분인데.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 노동부라든지 법무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처벌, 행정적인 지도 이런 것들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지만 우리 오진근 헤어룸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첫 출연 이후 반응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전문가적인 해박한 그리고 명쾌한 설명, 군더더기 없는 설명, 그리고 경제 뉴스를 조금 늘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주 2회 앞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우리 오진근 조합원이시기도 합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곳에서 애널리스트로서 일했고 지금은 현재 헤어룸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로 재직 중입니다. 매주 목요일 경제 관련 소식을 갖고 찾아오실 겁니다. 혹시 설명을 원하시거나 또는 이런 부분은 좀 소상히 듣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팟빵 에피소드 후기 그곳에도 이렇게 견해를 적는 공간이 있더군요. 그런 곳에 남겨주시면 또는 오진건 헤어룸 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도 좋고요.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또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선 다 감춰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와대 3자 회동 이후 공무원 연금 개혁안 논의가 원래는 탄력을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런데 예. 뭐 왜 터덩터덩 합니까? 오늘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 내에 지금 국민 대타협기구가 꾸려져 있는 상태죠. 오늘 국민 대타협기구 전체 회의 그리고 분과별 회의가 잇따라서 열리면서 네. 그동안 이제 논의됐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이 마지막에 이제 쟁점들을 좀 이 대놓고 이제 틀어놓고 얘기를 하자 뭐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 지금 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이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28일까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정말로 뭐 예정대로라고 하면 사실 이제 정리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막바지 합의를 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정작 오늘 논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하나는 이 활동 시간을 연장할 거냐 말 거냐가 지금 오늘 사실 핵심적인 쟁점이 돼버렸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대타협기구가 이제 50일간 활동을 하기로 했었고요. 지금 이제 40여일 정도가 지났고 열흘 정도 남았는데 그런데 사실 뭐 많은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구체적으로 이 여야 그리고 노동계 또 전문가들 사이에 지금 의견이 접점을 찾고 있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양 기자.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게 출범이 돼서 돌아가고 있었는지를 아는 분이 훨씬 적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뭐 접점을 찾아가고 있나 이거는 그쪽에 관심 있는 출입 기자나 아니면 몇몇 사람 빼고는 이게 너무 존재감도 없었고 이슈도 제기도 못했고 출범했는지를 모르는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시작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열흘밖에 시간이 남진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빨리 이제 열흘 안에 그동안 정리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빨리 이제 합의를 끌어내자. 시간은 충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야당 쪽이나 특히 이제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 이쪽에서는 왜 이렇게 시한을 못 박아서 굳이 서두를 이유가 뭐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이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갈렸는데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이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이 중차대한 사안 자체가 사실 이 전체 전 사회적으로 좀 공론화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뭐 진행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임을 좀 단적으로 보여준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열흘 남은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 내에 뭔가 합의문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는 어쨌든 상반기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이게 하반기로 넘어가면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런 위기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어서 그렇죠. 어쨌든 활동 시한을 연장함이 없이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달까지로 활동을 마치고 다음 달에는 본격적으로 여야가 이 협상을 통해서 좀 개혁 개정안, 이 관련법 개정안을 매듭 짓고 5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쟁점은 이거 그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을 연장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 오늘 논의가 집중이 됐고요. 또 다른 쟁점은 이건 좀 논란거리인데 3자 회동에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가 야당안 내놓을 테니 정부안도 내놔라. 그랬더니 김무성 대표가 정부안 내기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논의가 좀 여야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야당보다는 여당의 이 입지가 조금 궁색해진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안이 나오려면 이 사용자인 정부와 당사자인 이 공무원 노조 사이에 이 단체 협약의 형식을 빌어서 합의가 돼야 이제 정부안이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3자 회동의 결과를 두고 이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를 이끌고 야당 쪽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를 이끌고 있는 강기정 정책위 의장이 아니 정부안 내기로 해놓고 왜 안 내냐? 정부안이 빨리 나와야 논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조금 앞서가는 정부 여당을 좀 정부 여당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는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는 정부안은 지금 새누리당에 대부분 다 들어있고 정부가 안을 내려면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상반기 시한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정치적 논란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겁니다. 예. 김무성 대표의 입장이 좀 되게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김무성 대표가 정부 제시안,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리고 이제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정부 아니라기보다는 정부가 생각하는 방안, 정부 제시안, 뭐 이런 정도로 나갔으면 뭐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문재인 대표가 정부안을 내놔야 한다는 말에 정부안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김무성 대표 입지가 조금,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영부영 하다가 큰 숙제를 확실히 떠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고 하다면, 이게 아주 세부적인 전문가들까지 포함하는 아주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단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세부적인 논의의 진전보다는 서로 간에 여전히 좀 팽팽하게 기싸움하고 힘겨루게 하는 그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좀 옆에서 보기엔 좀 되게 답답해 보입니다. 그나저나 이거 이래가지고서야 어디 제대로 되겠습니까? 돌아가는 폼이 이게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공무원 노조가 그동안에도 한 서너 번 이게 불거질 때마다 아주 똘똘 뭉쳐서 와해시켜버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년 4월 선거고 전국 공무원이 100만 명 아닙니까? 가족까지 하면 훨씬 더 되죠. 표를 무시할 수가 없죠. 네, 미성년 가족도 있고 할 테니까 최소한 그냥 부분이 뭐니만 해도 한 200만 표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공식적으로 공무원 연금 가입 그 대상이 100만 명이니까. 네네. 그렇다고 보면 이거 어마어마한 눈 터지는 개가 국면에서는 결정적인 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임박할수록 큰 선거 앞 놔두고는 이거 절대 밀어붙이지 못하는데 그래서 상반기 그것도 휴가철 전에 끝내야 가을에 조금 앙금이 있고 좀 그러다가 이렇게 진정 국면으로 가고 내년 초 들어간다 이런 계획들이었을 텐데 이게 지금 5월 이래가지고 5월 초 국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일들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나저나 활동 시한이 열흘 남아 있었다는 거 저도 조금 전에 양 기자 리포트 듣고 알았는데요. 너무했네요. 그 사람들 열흘 남겨두도록 뭐 하다가 게으른 사람 석양에 바쁘다더니 참. 자, 회의는 정말 많이 했다고 합니다. 벌써 20몇 차례씩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뭘 어떻게 논의했는지는 사실 잘 알려지질 않아서. 그 회의조차 안 했으면 더더욱 할 말이 없겠지. 그러니까요. 자, 다음 뉴스 보십시다. 4월 재보선, 이거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아서 한 50일 그쯤 남은 것 같은데, 여야 간 기본 전략이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어떤 프레임으로 끌고 가겠다. 이제 슬슬 윤곽이 좀 잡히지요? 그렇죠. 오늘 새누리당 또 새정치민주당 양쪽 다 이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번에 이 4월 재보선을 이렇게 치르겠다. 이런 방향으로 치르겠다.
이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은 성남중원, 경기 성남중원에서 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예. 이 성남중원에서 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가치 수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번 재보궐선거 4곳 중에서 인천, 이 서강화을을 빼면 나머지 3곳은 이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이제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따라서 의석을 잃게 되면서 이제 치러지게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을 좀 적극 부각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 이 헌법가치 수호라는 게 뒤집어 보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은 심판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제 헌법가치 수호라고 좀 점잖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당 보수혁신특위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 전 경기도지사였던 이 김문수 보수혁신특위위원장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이 참석을 했었는데 김문수 이 위원장은 조금 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종북 세력에게 이 특비를 갖다 바치는 세력은 몰아내야 된다, 이겨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통진당 의석이었던 이 성남중원 그리고 광주 서울 또 이 서울 관악을 이 3곳 선거를 갖고 결국은 조금 과하게 얘기를 하면 색깔론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 뭐 이런 취지라고 봐야 되겠죠. 예.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뭐 이것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좀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율이 지금 붕괴된 상황에서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10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색깔론 카드를 꺼내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오늘 지금 가장 늦게 지금 이제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인천 빼고 나머지 3곳은 지금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 공천장을 수여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번 선거는 이 서민들의 지갑을 지키는 선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당내에서 이번 재보궐선거를 좀 차분하게 치러야 한다. 뭐 이런 주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표는 아주 공개적으로 이번 재보궐선거를 경제 파탄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부분을 좀 분명히 이 선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본인의 그러니까, 주 전공 경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면적인 정권 심판론 이렇게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는 이 서민들의 지갑을 지키는 선거로 치르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현재 이 경제 실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 중심 축을 잡고 이 박근혜 정부 심판론을 제기하겠다 이런 측면이어서 이전보다는 좀 훨씬 구체화된 뭐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뭐 재보궐선거가 어떻게 치러질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재보궐선거의 특성상 이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고 특히나 이제 젊은 층의 투표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0, 30대는 거의 안 하잖아요, 투표를.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좀 보수 성향 그리고 이 장노년층의 지지 기반이 두터운 새누리당한테 좀 유리한 선거인 건 분명합니다. 네. 다만 이 문재인 대표가 이 얘기한 이 경제 실정에 대한 적극적인 이 심판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이번 이 재보궐선거의 관건이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뭐 혓짧은 소리 하나 질문해도 돼요? 네네. 제 생각에는 이번 선거 특히 야권에서는 그렇게 판을 키우고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수록 더 손해일 것 같고 그닥 유리한 국면이 아닐 것 같은데 경제 파탄 책임론 그래서 아무튼 굵직한 이슈 하나는 던졌어요. 물론 경제 파탄 네네. 이거 실감하고 있는 문제고 청와대에서도 제기하고 있고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게 일정 부분 여론의 힘을 받고 있는 건 맞는데
아까 우리 양 기자도 말씀하셨다시피 극히 낮은 투표율에 야권의 무덤 이런 얘기도 쭉 있어 왔고, 그런데 이렇게 작정하고 달라드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여당도 이것을 처음에는 그냥 지역 일꾼들 내보내서 조용히 해가지고 어부질이 가능하면 하나쯤 얻으면 속으로 화장실에 가서 웃고 이러는 그 분위기 아니었었습니까? 맨 처음에는. 그렇죠. 예. 그런데 색깔 공방 이래가면서 헌법같이 수호 이렇게 거창하게 판을 딱 짜고 나오면 그 두 당이 왜 그런데요? 왜 이렇게 세게 붙으려고 그러는데요? 글쎄요, 그 속내까지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 새누리당이 그렇게 나오고, 야당이 그렇게 나오는 데는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무엇보다도 큰 건,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 재보궐선거의 특성을 좀 최대한 살리는 그런 선거로 치르겠다는 취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층의 표심, 그리고 이 장노년층의 투표 참여, 이런 부분이 이 당락의 핵심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조금 그 헌법가치 수호라는, 그리고 사실상 좀 종북 세력 척결이라는 그런 좀 그 다소 과도해 보이는 그런 부분으로 포커스를 잡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이 최대한 투표장에 나오도록 하려면 그런 요인을 좀 제공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 전반적으로 이제 상황 자체가 선거라는 그 특성만 놓고 보면 사실 판이 커져서 유리할 건 없을 텐데, 그런데 이 문재인 대표나 이세정 창업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이번 선거를 치르고 결국 이게 이제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어영부영 지나갈 수는 없는 선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야당 표가 대부분 각 지역에서 지금 복수로 갈릴 거라는 게 지금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초반부터 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1대1 구도, 딱 이렇게 좀 판을 확실히 좀 자기 주도로 야권판을 끌고 가겠다, 이런 의지가 좀 담긴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제1야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먼저 기선을 제압하는 형식으로 확실히 해놓고, 국민 모임이니 더군다나 광주에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천정배 후보 등에 대한 분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 차단해야만 4월 그래야 이후 좀 그렇죠. 내년까지의 선거 국면, 준비 국면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으니까. 네네. 어쨌거나 조용하게 끝나는 선거는 없어요. 어디 한 군데만 하더라도.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과 일부 영남 지방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대구 19도 등으로 어제보다 4, 5도 가량 높습니다. 특히 서울은 평년보다 7도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다음 주 초반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 누가 널리 알리겠습니까? 국민TV 홍보지원단 국티홍지에서는 사이버상에서 국민라디오 국민TV 콘텐츠를 확산시킬 1000명의 사이버 홍보대사를 찾습니다.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소중한 콘텐츠 확산, 공정언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확실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좋은 콘텐츠를 널리 알릴 아름다운 손길이 되주세요. 자세한 문의 이메일은 국민tvpr@gmail.com입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행간 들어가기 전에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견해들을 주로 주셨고 어떤 것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게시판 잠깐 보고 행간 시작하겠습니다. 사용자라는 닉네임 처음 뵙는 분 같네요. 성남 구시가지는 예로부터 야당의 텃밭이었다. 특히 중원구는 민주당 텃밭이고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내서, 그러니까 통진당 후보로 그때 후보 단일화가 됐던 지역이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안 나가서 투표율이 낮았던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번처럼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 아무래도 새누리보다는 민주당이 유리할 거라고 본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군요. 아마 성남 지역 거주자거나 이쪽 사정에 밝은 분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아마 민주당은 그 당협위원장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뭐라는 분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신상진 전 의원, 이곳에서 재선인가를 했죠. 의사협회장 출신이고요. 의학분업 당시에 의사회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쪽에서 한때 빈민운동 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당은 새누리당으로 가더라고요. 의사라서 그런가요? 그리고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 후보 단일화해서 야권 단일 후보로 나와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제 통진당이 해산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잃었죠.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순수한 통진당, 넓은 의미의 진보당 말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통합진보당의 NL계 세력,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그쪽 지지표가 얼마나 나올지를 가늠해보는 그런 계기도 되겠죠. 예로부터 성남 중원구 쪽은 청계천 이주자들, 이른바 광주 대단지 사건, 이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노동운동의 성지 같은 곳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야 성향이 강한 그런 곳이라는 것은 많이들 아시리라고 봅니다. 국물엑스님, 성남 주민들을 종북 숙주로 만들어버렸군요. 무슨 얘기냐면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성남 주민 가슴 속에 종북이 파고들었다. 지금 그 발언에 대한 비판이신 것 같습니다. 보수를 혁신하겠다고 특별히 위원회까지 만들어줬더니 결국 종북입니다. 김문수 전 지사, 너무 티나게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거 아닌가요? 예. 80년대 노동운동의 한 획을 그었던 이른바 인천 5.3 사태라고, 인천 5.3 사태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당시 김문수 노동운동가가 시대의 한 중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10몇 년 만에 정치적인 뭐라고 합니까? 변신이라고 합니까? 변절이라고 합니까? 본인은 또 변절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호동팔님, 이분은 사진이나 이미지에 아주 강하시죠. 경향신문 만평을 올려주셨네요. 우리나라 시사 만화가 중에서 현 대통령을 가장 정확하고 똑같이 묘사하는 경향신문 화백이다 이러면서 무상급식, 의무급식, 이 젖병 물고 있는 아기 이거를 쳐다보고 있는 세수를 뭘로 메꿀까 그러고 있군요. 네, 지난 청와대 회동 사진도 올려주셨고요. 그 경제 분야 논평하는 분, 방송이 원래 주업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해박한 경제 지식과 관점 그런 걸 높이 샀습니다. 사고 싶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 적응이 되면 버벅대고 이런 거 많이 줄어들 겁니다. 누구든 마이크 앞에 바로 앉혀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말 잘하고 목소리 좋고 얼굴도 이쁘다고 해서 아카데미 다니다가 방송국에 들어간 아나운서들도 몇 개월씩 훈련 받고 방송 데뷔하면 그래도 실수하고 버벅대고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헤어룸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오진건 대표, 앞으로 경제 주 2회 할 텐데 조금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읍, 지읒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간명하게 무엇을 설명하시는 훈련 같은 게 본래 잘 되어 있으신 걸로 제가 한 30-40분 얘기를 해보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잘 해주시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이 짧으면 전문성이 없으니까 기간을 늘려서 숙련도 있는 비정규직을 싸게 부려먹으면 완전 이득이다. 그러니까 지금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그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중국에서 유럽으로 화물열차가 달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북의 열차길이 빨리 열리지 않으면 이 나라는 무척 뒤처지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애청자 기억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유럽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한 유럽과의 육로 연결. 이건 노태우 정부 때부터 해왔던 얘기인데요. 남북 서울과 평양만 이으면 되는 것, 개성하고 해주만 이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 거쳐서 평양, 신의주, 중국으로도 갈 수 있고 시베리아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러면 실크로드도 되고 USTR이라고 하던가요? 시베리아 철도. 제가 잠깐 그 영어 이니셜 그거 이용할 수도 있고 대륙으로 열린 관문인데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의 긴장 완화되고 군비는 최대한 축소하고 군사 비용에 쓸 돈 각자 먹고 사는 문제 삶의 질 쪽으로 돌리고 도로고 철도고 많이 닦아놨으니까 그거 연결해서 우리 이득 챙기는 것 그게 한민족 공동 번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애청자 기영님 견해 고맙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거 그거에 대해서도 좀 가당치 않다 이런 인사가 있느냐 근데 견해들을 몇 분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곧 저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 계속 야당에서는 청문회 자체를 비토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략을 바꾼 듯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지금 여야 원내대표 그것 때문에 만났을 텐데요. 청문회는 여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놓치지 않고 잘 살피겠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의 딸이 결혼한 모양이군요. 탤런트라고 그러죠 아마? 사진을 올려놨네요. 아빠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기가 힘든. 네. 지난번에 대구 시장 선거 그때 아주 활동했던 거가 인상적이던데. 주명 아빠님 그리고 치우지한님 등등 몇 억짜리 헬기에 또는 치우지한님 견해볼까요? 30억 이상 하는 헬기에 300만 원도 안 되는 블랙박스가 없다니 말이 안 된다. 할 말이 없다. 대통령은 한 벌에 3천만 원짜리 옷을 3천만 원입니까? 300만 원 아니고요. 제가 옷값은 잘 몰라서 3천만 원짜리 옷을 수백 벌 해 입고 국민의 목숨을
구하는 장비에는 300만 원을 아끼는 정부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알 수가 없네요. 뭐 정확합니다. 이게 30억 300만 원 블랙박스 3천만 원짜리 옷 30 시리즈 운율까지 맞춰서 올려주셨군요. 주명 아빠님, 몇 억짜리 헬기에 돈 몇십만 원 하는 블랙박스 하나 없다니 내 안 쓰는 블랙박스 하나 기증해야겠네요. 그랬더니 어떤 쿤모렉스님은 국민 대리운전도 20번 이용하면 블랙박스 준다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헬기에 블랙박스를 안다는 헬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세월호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해경들 신축 청사 짓는다고 200억 쓰고 119 소방대원들은 진화용 장갑 다 낡고 해지도록 나라에서 제때제때 안 바꿔주니까 그 아내가 쌈짓돈 털어서 몇 푼이라도 싸게 사보겠다고 미국 아마존닷컴에 물어 접속해서 말이 그렇지 그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막 한참 찾아야 되고 뭐 회원가입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외 직구 그 사연 최근에 어느 전에 며칠 그저껜가 어저껜가 어느 시민께서 259만 1,000원인가 이렇게 기탁했더군요. 소방관들 장갑 사서 쓰시라고 불 끄는 진화용 장갑을 왜 개인 돈을 하시냐 그러면서 그것도 참 그랬는데 정말 그런 걸 생각하면 도대체 이 나라에 가능성이라는 게 있나 뭐 지속 가능 발전이 그 희망의 싹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짧게 행간하고 바로 진짜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홍준표 무상급식 2라운드 한쪽에서는 쇼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오만 거짓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나를 세웠다는 제목의 기사 일부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홍준표 경남지사 간 무상급식 논쟁이 불붙고 있다. 두 사람 간 회동에서 설전이 오간 데 이어 회동 이후 양측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포문은 홍 지사가 열었다. 홍 지사는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 문 대표를 겨냥 저도 당 대표를 했었는데 정당 대표쯤 되면 문제가 되는 현장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대안을 갖고 간다며 대안 없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쇼하러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지사는 자기 지지층을 상대로 쇼하려고 하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 행사지 제대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며 거대 야당의 대표니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러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표가 전날 회동에서 무상 교복까지 언급한 것을 두고선 이런 무상 시리즈를 한다는 것은 지도자의 자질 문제라고까지 지적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이 반발했다.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홍 지사에 대해 오만과 거짓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네, 들으신 대로입니다. 양쪽에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이런 속담을 여기 참 견주기는 너무 민망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지사의 뭐라고 할까요? 입심이라고 할까요? 덕하게 말 비틀어서 하는 기자들 좋아할 건 되죠. 제목거리로 딱딱 떨어지니까 그냥 말 자체가 그것을 겨냥해서 고도의 계산 끝에 한 건지 본래 말을 그렇게 하는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건 언론에서는 참 좋지요. 그리고 지지층에서 보면 속도 후련하고 본인은 지금 그걸 최대화 극대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우리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렇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우리가 대하면서 사는 게 실은 훨씬 많지요. 그러면 기본적인 예의, 이른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그런 예의에서는 조금 좀 그렇다. 홍 지사. 쇼하러 가는 일회성 이벤트다. 나도 대표를 해봤는데 첫날도 만나서 두 분 사이에 좀 말이 거셌어요. 홍준표 지사한테 몇 가지만 좀 묻고 싶습니다. 워낙 입심이 세신 분이니까 제가 입심으로 달라들어서야 될 턱이 없고요. 또
설령 제가 그 정도 입심이 된다 한들 그런 수준의 입심으로 홍 지사와 뭘 하고 싶지는 않고요. 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지금 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차도가 있으신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나 손자가 군대를 갔다고 칩시다. 일부러라도 보내겠지요. 자, 갔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나 손자, 뭐 대한민국 인정하는 부잣집 아들인데 4대 의무 다 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병역의 의무. 초등학교, 중학교도 지금 의무 교육이지요. 국민 4대 의무, 똑같은 4대 의무입니다. 홍준표 지사님 잘 들으세요. 저는 신동호, MBC 신동호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교육의 의무, 납세 의무, 병역의 의무, 그 딱 4대 의무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잣집 아들인데 군대를 갔어요. 그럼 너희 집은 잘 사니까 네 밥은 네가 따로 돈 내고 먹어라. 그다음에 군복도 넌 저 부잣집 아들이고 하니까 네가 네 돈 내고 사서 입어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논산훈련소 들어가면 다 똑같이 머리 빡빡 짧게 깎고 명찰 왼쪽인가 어디 달고 똑같이 지급된 옷 입고 똑같은 훈련 받고 똑같은 밥 먹고 그리고 자대 배치 받아서 22개월간 병역 복무하는 거 아닙니까? 의무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아닙니까? 오후까지 수업을 하면은 당연히 밥은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의무급식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거 부잣집 아들은 그냥 돈 받고 먹입시다 해가지고 서울시 주민 의사들 물었지 않습니까? 시장직을 걸고 굳이 그럴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했고 자 보수층에서는 이런 말 합디다. 개함조차 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진짜로 시민의 뜻을 확인은 못 해봤다고요. 그런 언어 도단이 어디 있지요? 부잣집 아들한테는 돈 받고 밥 먹이자는 의견이 정말 많았으면 그 사람들이 다 투표장에 가서 개함 요건을 충족시키고 뭐 30%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상회시켜서 투표함을 열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이런 게 주민투표 소환 사항이 되는지 싶고 무상급식, 의무급식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예 왜 쓸데없이 돈 들여서 선거 치르냐고 그래서 선거를 거부하는 의미로 보이콧 했어요. 예, 투표 안 하기 운동 벌어졌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 뜻을 물어서 결정하자고 했던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선별적 복지, 돈 있는 집 아이들은 돈 받고 먹이자고 주장했던 측에서는 그럼 열심히 주민 동원해서 투표율 높여가지고 개함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켜서 대체나 몇 명이 유상급식에 찬성하는지 몇 명이 의무급식에 찬성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미달했으면 그거 역시 주민들의 시민들의 정치 표시이고 의사 결정인 것이지요. 왜 그것을 그대로 곧대로 듣지 않고 그때 개함 선거 투표함을 열지 못했으니까 정확한 의사는 아직도 알 수 없다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고집하십니까? 홍준표 지사님, 대권이 탐나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거 저는 전혀 고깝다고 생각 안 합니다. 대권 생각 있는 도백들이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발언해야죠. 계속 하십시오. 다만 품위만 지키십시오. 그리고 기본적인 공부는 좀 하십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상급식이란 용어를 쓰건 의무급식이란 용어를 쓰건 그건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납세자인 우리의 권리란 말입니다. 내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내 아들 밥 그냥 따로 돈 내지 않고 내가 낸 세금에 이미 그 밥값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미 지불된 밥값이란 얘기입니다. 홍 지사님. 예. 미국하고 멕시코 가신다고 김해에서 김포공항 오실 때 비즈니스석 타고 올라오셨다는데 장거리 출장도 건강에 잘 다녀오시고요. 출장을 꼭 밥 먹으러 가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음식 바뀌었다고 탈나지 마시고 해당 음식, 해당 국가 음식 좋은 거 많이 먹고 건강하게 돌아오십시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TV 개국 전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1년 1개월 동안 출자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으로 더 큰 발전, 즉 성숙한 동력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목받는 방송, 신뢰받는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신청해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 조금 예정보다 한 4분가량 늦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현숙 경남도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현숙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께도 함께 전하죠. 이미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 오후에 경남도의회가 열렸고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하고 그 돈으로 서민 자녀교육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 즉 홍준표 지사가 추진하는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찬성 44, 반대 7, 기권 4표였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의원이신데 비례대표신가요? 네, 비례대표입니다. 예, 거기 그 의원 명단 보니까 전부 다 새누리 의원이고 노동당 1명, 무소속 1명, 새정치 1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예. 맞게 봤나 모르겠는데. 자, 오늘 제가 방금 투표 결과 말씀드렸는데 짧게 우선 경남 도민과 전체 전국의 해외에도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해당 도의회 의원으로서 오늘 표결에 대한 소회, 느낌 짧게 한 말씀 우선 부탁드릴까요? 예.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고 애써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무상급식 중단도 막아내지 못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도 막아내지 못한 점 책임이 무겁고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민주주의라는 거 표결로 하는 거고 그렇다고 뭐 회의장을 점거를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게 그거죠. 어쩔 수 없는. 너무 이렇게 죄송하다 그런 말씀 마시고요. 네. 그 의석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탓이니까 야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민들 현재 여론 항상 자기가 보고 싶은 여론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사람인데 최대한 객관화시켜서 무상급식, 그러니까 참고로 그냥 무상급식으로 하겠습니다. 홍 지사가 계속 그 단어를 쓰니까 의무급식을 폐지하고 서민들 교육 지원으로 돌리는 홍 지사의 안에 대해서 경남 도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학부모님들은 이미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3월 17일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경남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무상급식 중단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59.7%가 나왔고요. 네.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32.0%로 잘못됐다는 게 한 2배 정도 높아요. 그것도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서 더 잘못한 결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높은 것 같았습니다. 네. 그 명백한 민심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석 구조의 분포상의 우위, 수적 우위만을 이용해서 지금 홍 지사는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홍 지사가 이렇게 전국적인 관심과 비판 이런 것을 좀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전 의원께서는? 네, 도민들도 다 알고 계신 일이지만 도교육청의 감사 회피에 대한 핑계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근데 나중에 감사 받겠다고 했잖아요. 교육감이. 나중에 얘기한 거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일각에서는 나도 들었는데. 홍 지사님의 대권 욕심이 만든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제 생각이긴 하지만 여론이 처음보다 많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싶지만 퇴로가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상급식으로 크게 때려놓고 복지 전반에 관해서 두루뭉실 분위기 잡아보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습니다. 네. 오늘 통과된 조례안이 시행되면 우선 어떤 부작용 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십니까? 처음에는 우선, 행정이 좀 마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네.
누가 대상인지 아닌지 그 자체부터가 지금 명확한 선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그 자료를 엄청나게 뽑아가지고 제출을 해서 거기서 다시 확인을 해야만 내가 그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무상급식이 없어진 마당에서 밥값 내고 세금 내고 그리고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아마도 뭐라 그래야 되나 불평등, 네. 수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좀 더 커지고 그것으로 인한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불평등. 복지에 대한 철학의 차이가 이렇게 큰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서 참 소모성이 참 아깝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하고 홍 지사 사이에 설전이 좀 컸는데 오늘 네. 아침에도 2라운드가 오갔는데 현지 여론에 뭐 어떤 너무 아직 체감하기엔 너무 짧은가요? 뭐 좀 체감하는 게 뭐 듣거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일단 시민들 여론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홍준표 지사의 일방적인 도정에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것인데요. 네. 제1야당의 대표가 경남의 급식 문제 때문에 중앙당 최고위원회를 창원에서 개최를 하고 학부모를 만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는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만난 것에 대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그 자리에서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네. 문 대표님이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직접 당사자들과 함께 네.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터신 게 아닌가. 중재를 하러 가겠다고 본인도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어떤 홍 지사님 말씀처럼 어떤 대안을 가지고 만나지는 못한 것가 사실이고요. 예. 물꼬를 트는 작업을 하셨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노력은 별 빛을 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어제 네. 오늘 투표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재 겸 호소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죠. 네. 자, 도의회의 몇 안 되는 야권 의원으로서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많이 좀 의기소침하셔 있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편하게 희망적으로 본인의 소신을 한번 좀 짧게 밝혀주시겠습니까? 한 1분 정도 시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당에서 도당 차원에서 시민조례 발의안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고 무상급식을 다시 살려낼 수 있도록 예. 도의회 차원에서 다시 중재안을 마련해보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시민단체와 더불어서도 최대한 힘을 합쳐서 모아나가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시고 힘이 없지만 어쨌든 함께 해서 네.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홍준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44, 반대 7, 기권 4. 그 의석 분포로 보면 반대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저는 노동당, 무소속, 새정치연합 딱 세 분만이 야권이던데. 네. 그 새누리당에서도 이탈표가 몇 표 나온 것 같아요. 네네. 예,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요. 함께 어깨를 걷고 나가겠다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소식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도 의회의 전현숙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과 진짜 인터뷰 의무급식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시끄러운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생산적으로 시끄러운지 그게 늘 아쉽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